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강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감정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기도 하고 그 원인도 다양하고 과거에 인류가 가졌던 그 외로움보다는 훨씬 더 다각화된 외로움을 우리는 또 겪고 있잖아요. 과거의 외로움은 정말로 생존과 직결된 위험성에 대한 경보였는데 지금은 뭐 생존과 직결된 위험성은 아니죠. 곁에 아무도 없어도 손가락을 누르는 것만으로 먹을 것이 오고 그리고 심심하지 않을 수 있고 리모컨을 쥐고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느낌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가 처해진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이 외로움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르게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곁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 외로워졌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혹은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 때는 외롭지 않았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외로움이 강해지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곁에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더 외로워질 때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외롭지 않으려고 연애한다. 근데 막상 연애를 해보니 막상 결혼을 해보니 더 외롭더라. 그 이유가 이 강의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으로 당신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외로움 측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설문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별표가 붙은 설문은 1 숫자가 작을수록 항상 느낀다고, 별표가 없는 설문은 숫자가 작을수록 전혀 느끼지 않는데요. 별표가 있으면 1이 느끼는 거, 별표가 없으면 4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높은 항목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답변하면 돼요. 외로움이 높은 항목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총 2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첫 번째로 보면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자주 느끼면 외롭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 강할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몇 점 줘야 돼요? 만약 내가 외롭다면,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4점을 줬을 때 가장 외로운 거겠지. 저 유대감을 가장 못 느끼는 경우가 이제 4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로움이 이걸 문항을 봤을 때 외로움이 큰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한번 줘보시고 그 점수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44점 이상이면 높은 외로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몇 권의 책들 그리고 몇 가지 연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주는 것까지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우울이라는 책에 나온 문구인데 나는 외로움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것은 남은 평생을 혼자 살게 되리라는 두려움이었다. 고독사가 두려웠다. 남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았다. 내 환자들이 많이 그랬듯 나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될까봐 두려웠다. 자, 이걸 보시면 부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외로움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일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신과 의사고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도 이 외로움과 이런 불안, 공포, 우울 여기서 100%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강의를 듣고 지식을 쌓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고립 그리고 외로움, 우울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세 가지는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립이 돼. 그럼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럼 우울해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울해지면 내가 회복해지는 이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뭔가 세상을 마주하러 나가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울해지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를 고립시켜.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람과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거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거든. 왜 믿지를 못해요? 나를 또 상처 줄지 모른다는 고통. 내가 고립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믿었다가 또 나를 고립시킬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저리 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믿은 것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까봐 그런 게 또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데 내가 다시 이 고립을 깨기는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우울한데 더 나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립이 더 심해지면 우울이 심화되는 거지. 악순환의 고리로 마치 드릴로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계속 이게 이게 순환이 되면서 계속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마음의 구멍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이 될까?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이 될까요? 저 고립이 깨지는 거니까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거였으면 누가 외로움을 겪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꼭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이런 사람과의 상호작용, 이거 자체가 이게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게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다시 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갔을 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니까 더 우울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타인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타인과 어울리면 좋은 면이 있죠. 고립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야.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안에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또 새삼 발견하고 나를 더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또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내향적인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들은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교적인 사람은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이제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한번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 저기 지금 그냥 단순히 사교적인 감정만으로 사람을 만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자고요. 이 책에서도 보신 거지만, 이 책의 제목 부제에서도 보신 거지만,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을 겪어요. 다른 과 의사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전문가라고 해서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답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지식을 얻는다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 백종원 씨가 어떤 식당 컨설팅 같은 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그 집의 성공 요인이 뭔지, 그 집을 성공시킨 사람조차도 100% 알지 못하는데, 그 집의 성공, 어떤 음식점을 하나를 성공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그게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우울과 외로움, 이런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감정에 관련된 일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가 나에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그리고 확실히 어떤 연구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단순히 남을 믿고 의지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안 좋은 건, 저는 지식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는 옳아, 내 주변 사람이 틀렸어, 이런 생각 자체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죠. 그거는 가망이 없지, 해결 가망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주신 그 의미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실은 그것부터 충분히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과거의 인간관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는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우울해진 거니까 지금 내 관점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음 설계의 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실은 두 가지를 다 시도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었는데, 글을 읽거나 뭐 쓰거나 창작하는, 이건 독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려면 꼭 시간을 혼자 보내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는 고독의 유로라는 책을 인용하는데, 혼자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숙도를 보여주는 징표이며,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영위할, 인간관계를 꼭 잘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조금 적어도 내가 혼자서 잘 지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말의 내용이 조금 변주됐다 뿐이지,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혼자서 온전히 쓸 수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없앤다기보다는 외로움을 잘 다뤄야 되는 것과 필요한 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찬 얘기를 또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 결국 외로움이죠. 외로움은 즐길 수도 있다. 어떻게?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 그리고 고독, 이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필집 같은 책이거든요. 일종의 수필집인데, 지금 이 문구는 뒤에서 제가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된 바를 또 들려드릴게요. 저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균형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단순히 제거돼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울이나 이런 외로움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감정,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할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마음의 병이 될 때라는 책에서 인용을 조금 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던데 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약물 치료를 선호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바로 그게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해요. 그리고 효과가 되게 좋죠. 이게 딱 바로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병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 우울을 겪으면서 어떤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면 음식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배고픔을 치료해버리는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바라는 그만큼의 식사량을 유지를 못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금 육체적인 얘기가 됐지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배고픔을 제거하는 약을 먹어. 그리고 정해진 식사량만 해. 그러면 우리 몸이 진짜 바라는 그런 양을 못 얻을 수도 있지. 물론 분명히 우리 몸이 원하는 양에 대한 신호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이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 이유는, 우리 머리에서 느끼는 그 이유는 무언가 신호란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경고가 왜 일어날까? 내가 왜 이런 거를 더 강하게 느낄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 지금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함으로써 자신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이나 장애로 분류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의 고통은. 외로움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각화돼 있어서 어떤 외로움은 이런 병이나 장애로 분류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제 반면에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자기가 성찰하는 그런 과정은 어때요?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을 하죠. 그리고 현재의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해주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해를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유의지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 가능한 내 통제하에 있는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겨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나의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면 약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이나 성찰 이런 작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외로움에 대해서 가볼 텐데, 외로움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건 제 책에도 있는 얘기고.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외로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존 볼비가 한 얘기입니다. 존 볼비는 누구냐면 그 애착 이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무리에서 소외된다는 것, 특히 어린 시절에 보호자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했죠.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고립을 피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애착 실험 자체도 그 부모와 잠깐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 낯선 사람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그러면서 이제 애착 유형을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인간이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꼈을 때 이 아이가 애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평생을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애착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외로움 자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죠. 하나일 수 있지. 근데 원래 이런 고통은 육체적이나 마음에 있는 거 모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경보장치라고 했잖아요.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 하고 손을 피하잖아요. 뜨거운 거를 지속적으로 만졌을 때 세포도 파괴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뭐 거기에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뜨거운 걸 안 만지도록 변해요. 뱀도 무섭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뱀을 무서워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더 안전해지니까.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어떤 데서 고립되는 그런 위험을 회피하도록 외로움을 느끼니까 고립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 애를 쓰도록 만드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갖고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을 수도 있지.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식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배고픔을 아예 못 느끼면 이 사람이 식사를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애초에 욕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탄다는 게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사교성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다만 이제 외로움은 원래 가진 나의 사교성을 억누를 때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탄다는 것 자체는 사교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교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사교성을 억눌러버려요. 외로우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서 이 사교성을 억눌러 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길 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심각해지는 거는 너무 오래 지속됐을 때예요. 이게 자가발전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로우니까 우울해져. 우울하니까 나 자신을 더 고립시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게 돌고 돌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지. 그리고 감각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나는 항상 혼자 있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혼자 있게 고립시킬 거야 라는 무언가 이제 그런 감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행동도 자꾸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거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니까 상대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 그러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더 많이 탈 수도 할까요? 할까?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요? 외로움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사회적 단절에 대한 취약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유전적 특성이에요. 타고 태어난다는 얘기지.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고립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되게 고통을 많이 받는 거야. 밥도 그렇잖아요. 식사도 한 끼를 굶어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럽고 막 힘든 사람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이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고 이것과는 달라. 근데 한 서너 끼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서너 끼를 굶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배고프지. 근데 막 쓰러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건강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사회적 욕구, 유전적으로 우리가 몸에 그냥 새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필요한 양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살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바뀌기도 해요. 유전적 특성은 있는데 살면서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으로 우리 몸이 바라는 고립 이외의 순간들, 고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은 상황의 유대감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큼 확보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만큼 확보돼도 돼. 그러면 이게 어쨌건 충족되는 순간이 우리가 외로움의 고통이 꺼지는 순간이에요. 스위치가 딱 꺼지는 거야. 딱 배가 부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이게 그런 양만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갈망 자체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띄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대면을 해야 이런 외로움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통화만으로도 그런 외로움이 풀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받을 것들로도 풀릴 수 있고 그냥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풀릴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접촉을 해야 돼.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초기 값은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립된 느낌과 감정 이 관련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외로울 때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 이 우울한 감정이 외로움을 더 심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려요. 악순환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외로워. 근데 그 우울함이 딱 들었을 때 그 우울함을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의 힘으로 이겨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잘못된 감정이 시작됐구나. 잘못된 경고장치가 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네를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감정 조절이거든.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내 겉의 모습만, 겉으로 막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겉으로 막 찡그린다거나, 한숨 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이 심해지면 그게 또 지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손상이 된대요. 그러면 외롭고 우울하면 이 우울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줄어들어. 그러면 더 우울해져. 더 우울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어.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진짜 세포 차원에서 스트레스 인자에 취약해지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우울감에 빠질 수 있거든. 외로울 수 있거든. 그건 일종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류한테 주어진 경보장치예요. 없앨 수는 없어. 있는 게 좋아.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경보장치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해서는 안 되지.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걸 위해서 제가 마음설계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감정 조절 능력이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심적 표상과 기대 그리고 추리인데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거를 토대로 그 어떤 경험을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했어도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 세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사람들 다 좋고 뭐 서로가 크게 간섭 안 하면서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회사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들 냉정하고 너무 다들 개인주의라 무슨 말도 못 하겠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인지,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그게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좋은 관계라고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개인주의여서 입도 뻥끗 못하겠어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로움이 심해지면 여기에 타격을 입어요. 내가 나 자신도 다르게 보고 타인을 보는 방식도 달라져.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외로움이 있으면 이 사회인지, 이 사회적인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나의 경험을 만드는 이 렌즈가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이 타인이, 내가 외롭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과 다르고 나는 혼자 격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비판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고 나를 헐뜯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과 나는 다르고 분리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한다. 왜냐면 나는 지금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타당성 있게 하려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게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 나는, 지금 나는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는 격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경쟁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 외로움이 지속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부정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공격을 물리치려는 준비태세를 항상 유지해. 누군가가 날 항상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외로우면 실은 타인과 잘 어울리고 잘 만나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실제로 외로움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은 공격을 물리치려는 준비태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위협을 느껴요. 왜? 앞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이 되지. 내가 내 감정을 조절 못하니까 이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시각을 인정하는 것과 앞에서 본 준비태세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타인의 시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시도가 그냥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 외롭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는데, 외롭다 보니까 그 인간이 두렵고, 그러니까 인간을 간파하고 싶고, 간파는 근데 제대로 못하지. 경험이 부족해질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의도를 평가할 능력이 부족해져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의도를 잘 평가를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조종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경계심이 많고 항상 그런 사람은, 야, 쟤가 너 뒷담화 같더라. 그러면 바로 걔한테 가서 공격해버리지. 앞뒤 안 따지고. 예를 극단적인 예시로. 왜냐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거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에 많은 생각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경계를 하고 그런 준비태세를 항상 하는 사람일수록 맘먹고 나를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들한테 조종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사회인지 렌즈로 인해서 두려움을 만드는 이런 부정적 상황이 있는데, 자,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공격성이 생기죠? 왜냐면 준비태세가 항상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엄청 또 납작 엎드려. 왜냐면 외로움을, 이 사람은 왠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그러면 납작 엎드려. 막 다 해줄 것 같아. 다 마음의 을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렇게 또 엎드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을질이 저 사람이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돈독한 관계로 바로 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피해자가 되는 거지.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나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한 우울이 타당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격성이 생기고 또 마음에 을지를 했다가 또 어떤 남 탓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 이 악순환이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예언이 충족되는 과정인데, 거봐, 저 사람도 역시 저럴 줄 알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지. 사람관계, 그래, 인간은 결국 나를 배신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그리고 항상 쉽게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립되지. 심적으로 고립되지. 상황적으로 고립되지 않을지언정 가벼운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를 하는데 하나의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 A씨가 저녁 시간 내내 이제 막 욕을 했어. 혼자 말로 욕을 하고 막 다른 사람도 막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룸메이트,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이 지내는 뭐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A한테 왜 욕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A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람들이 나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자신은 외롭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항상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A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 목청을 높였어. 다른 사람들도 억울하니까 따지려고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제서야 A가 왜 내게 소리 지르는 거라고 말해. 그러니까 A는 여기서도 또 상처받고 배신당한 느낌을 받겠죠. 이게 사방의 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또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A가 생각하는 저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항상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라는 생각은 또 강화됐지. 주변 사람들은 A를 어떻게 대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감에 대한 차이를 한번 좀 볼 텐데, 자, 작은 원이 있어요. 그리고 큰 원이 있어. 뭘까? 자, 작은 원은 이 유대감에 대한 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과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겠어?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람이면 이 많은 유대감이 있어야 외로움 해소가 되는 사람이고, 이 왼쪽 사람은 좀 적당히 관계를 맺어도 이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의 사람은 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오른쪽의 사람은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고 가정하면 이 오른쪽의 사람은 충족되지 않겠지.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외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더 높은 차원의 유대감을 항상 원할 테니까. 근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단지 유대감의 차이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 왼쪽에 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냥 냉담한 사람이거나 좀 자아도취적인 사람이어서 좀 상대에게 어떤 그런 유대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욕구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저렇게 냉담하거나 자아도취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비율이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유전자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욕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 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까다롭다. 아, 너무 요구가 지나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래? 그런 생각이 되겠죠. 아니면 상대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항상 갈망한다. 내가 뭘 해줘도 채워질 수 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외면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럼 유대감 여기 충족이 안 된 이쪽, 이게 큰 사람은 어때요? 무슨 생각하겠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또 소외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서로가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가진 욕구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지. 같이 식당을 가서 이 사람이 먼저 먹었어. 난 배불러? 하고 안 먹어. 그럼 나 혼자 먹어야 돼. 그런 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 이 사람은 조금 먹어도 되는 사람 생각하고 나는 그냥 조금 더 먹을 수 있죠. 딴 데 가서 다른 음식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나랑 같이 밥만 먹으면 저렇게 밥맛이 없어 하지? 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항상 이만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쟤는 나랑 만나면 이만큼밖에 안 먹네? 쟤는 나랑 밥 먹는 게 싫은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유전적인 차이와 그 사람이 서로가 살아온 그 환경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은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는 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 수준이, 상대에게 바라는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욕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상대가 나를 무시하네? 아니면 이 상대가 좀 이상한 사람, 이 상대가 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냥 너무 징징대는 사람, 그러고 생각해버리면 서로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점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사회적 유대감과 만족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 심리적인 인식에 방해를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인식할 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봤을 때 이 사람의 그냥 사회적 유대감의 욕구가 낮은 것뿐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야. 특히 내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현실 왜곡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두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욕구가 낮다는 거를,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 이런 사회적인 고통이나 위기의식이 사라지겠지.
항상 준비태세인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관계로 이어지겠죠. 그래 이 사람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겠지. 이 사람은 욕구가 이 정도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욕구가 이만큼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서 진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동조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자기 조절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성숙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혹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외로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사회적 유대감의 유전적 성향이다. 이 말 어때요? 맞아요? 사회적 유대감의 유전적 성향이다. 아까 제가 유전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 말이 맞나? 아니야. 이 말은 틀렸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맞게 바꿔봐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외로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유전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의 유전적 성향과 환경의 부조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앞에서 봤을 때 사회적 유대감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많이 먹는 걸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까? 아니죠.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의 환경이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배고픔을 느끼겠지. 사회적 유대감의 유전적 성향과 그거와 관련된 유전적 성향과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가 외로움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사회적 유대감의 수준과 환경이 제공하는 그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 단순히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균형점에서는 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써 내가 배고픔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드릴처럼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멈출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작업들이 여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야. 하나의 이것들을 깰 수 있는 사회적 이런 유전적 성향, 내가 배고픔을 과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 나머지는 또 환경을 바꿈으로써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로움에 대한 연구 몇 가지 한번 좀 봅시다. 흥미로운 연구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거의 없는 경우, 많은 사람에 비해서 9년 내에 사망 확률이 2~3배가 높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외로움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거기서 또 후속 연구를 했어. 그래서 사회적인 고립은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흡연 그런과 동등한 조기 사망 위험 요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다 나쁜 거잖아요.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이거 다 수면 깎아먹기로 유명한 애들 아니야. 근데 그만큼 조기 사망 위험 요인을 높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저런 걸 높이지? 라고 하면서 가설을 세운 게 뭐냐면 사회 조절 가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사회적 관계를 안 맺으면 과음을 할 거다.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혼자 앉아서 오뎅탕 하나 끓여 먹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군가 옆에 있으면 같이 대화도 하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넷플릭스가 건전한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데 혼자서 살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그런 태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태만이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가설이 깨졌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그냥 사회적 고립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이 과음을 안 해도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저렇게 지금 자기 조절을 잘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조절 가설은 깨진 거지. 그러니까 이 건강의 원인이 개인 습관이나 행동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그 자체도 영향이 있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조절 가설의 한계가 계속해서 속속 확인이 됐는데 노인 3,000명을 넘게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환경을 유지된 거죠.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외로움 측정 점수가 높은 노인은 4년 내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객관적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그런 수준보다 실제로 뭐 누군가 도와준다, 얼마큼 와서 도와준다, 누가 곁에 있다 이것보다 그 사람이 직접 체크한 외로움 측정 지수가 가장 많은 인과관계를 보였어요. 재밌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지. 나는 이런 결과들이 한편으로는 허무하면서도 굉장히 또 고무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마음먹기 달렸다가밖에 안 돼. 근데 또 그거는 그만큼 또 쉬운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뭘까요? 사회적 교류의 건수일까? 타인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횟수? 이걸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매일 특정한 시간에 일기를 쓰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기를 토대로 이 사람이 건강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일기를 통해서 양적 수준이 나오죠.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람을 만났나, 얼마나 자주 만났나, 질적 수준도 나오겠지.
타인과의 나의 만남이 얼마큼 의미가 있었는지 그걸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양적 수준은 예측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없다는 거야. 저 질적 수준만이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이 미치는, 그 사람이 갖는 마음과 몸의 건강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어느 정도 뭐 5대5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인데 아예 없는 거야. 양적 수준은 아예 영향 예측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이고 특수한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결국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필요로 느낀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괴테의 기행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누가 하나 아는 이 없는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닐 때만큼 참기 어려운 고독은 없었다. 누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그걸 질적으로 어떤 외로움을 해소한다, 그런 만족도가 없으면 그 외로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건 몸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연구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상대를? 내가 상대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 내가 기대하는 상대의 모습을 사랑하죠. 그게 이제 상대의 본질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도록 도왔던, 혹은 내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상대죠. 그런데 그 상대가 내가 믿었던 상대가 아닐 때, 혹은 기대했던 상대가 아닐 때, 왜? 이 사람의 행동이 변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화도 안 내고 이랬다가 갑자기 화를 내므로써 내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그런 이미지가 깨졌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상실의 고통을 겪을 거야.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뭔가 이 사람을 믿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곧 외로움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는 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 겪을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앞에 연구를 보면서 우리는 통찰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외로움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려 하나, 그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외로움이랑 이런 외로움의 어떤 스트레스를 맞을 때 고통의 경우에는 어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의욕이 돼요. 의욕을 고취시켜.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목적지로 가다가 길을 잃었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뇌의 경우에는 뭐 좀 신선하네? 뭐 좀 늦어, 약속에 좀 늦고 막 이런 거에 긴박함이 없으면 뭐 새로운 길이네 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뇌의 자극을 위해서 그 출퇴근 시간을 일부러, 그러니까 출퇴근 경로를 일부러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에너지, 뇌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그건 안 좋은 행동이지만, 근데 외로운 경우에는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해버려.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얘기지. 아니면 그냥 버티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능동적으로 그걸 깨려고 하거나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외로움이 이렇게 깊은 사람은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나 버텨버리지. 그러면서 그냥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내가 이걸 버티면서 사네? 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빠져든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깊을수록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좀 그럴 것 같죠? 외로우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죠. 들어갔어도 그 외로움이 해소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집단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네 가지인데 그냥 자포자기 할 수도 있죠.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면에 가깝겠지. 실제로 따돌림을 안 당해도 뭐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 식당 어디 밥 먹자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따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내가 잠깐 화장실 간 동안 정했구나. 괜찮지 뭐. 가서 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 따돌리는구나. 그래서 뭐 누가 갑시다. 이러면 됐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 자포자기가 되고, 방금 거에는 예민함도 포함되어 있죠. 어떤 사회적 자극에 되게 민감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나? 그냥 햇빛에 눈이 부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죠. 앞서 본 것처럼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면 예민해지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방어를 목적으로 하니까.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어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그러니까 예민해지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동조 경향이 있어. 내가 어떤 집단에서 거부당하면 그 다른 사람 말에 또 잘 따르려고 해. 그거 좋아요. 다 좋아요. 막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극단적인 여론에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많은 연구에서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항상 방어태세로 살고 경계를 하는데 또 어떤 무리에 있어서 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또 어려워져. 항상 내 자신은 자포자기해 있고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내가 혼자의 나만의 주장을 자신감 있게 내밀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동조 경향,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동조 경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물론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좀 따돌림 당한 여성들이 개인적인 보상, 돈을 안 받아도 아니면 어떤 자기한테 혜택이 없어도 좀 다른 그런 이런 목표 해결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을 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자꾸 섞이고 싶은 거지.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 또 그 섞이고 싶은 욕망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유명한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58년에 해리 할로라는 사람이 한 원숭이 애착 실험인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은 실험이에요. 아마 이런 실험은 다시는 못할 거야. 어미와 떼어놓은 새끼 원숭이를 철망하고 옷감으로 만든 두 가짜 어미를 두고 키워보는 거예요. 왼쪽에 이제 이런 옷감으로 만든 가짜 엄마, 이쪽은 철망으로 만든 가짜 엄마. 둘 다 젖병을 물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젖 먹는 때 시간 이외에는 항상 옷감 모형하고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접촉으로 위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저렇게 촉감이 원숭이랑 가까운 옷감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위안을 못 받았단 말이야. 항상 외롭게 지냈단 말이야. 이런 원숭이는 이렇게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발육이 늦어져요. 그걸 찾아낸 거야. 이런 촉감에 대한 위안이 없이 격리돼서 성장한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 무리로 돌아갔을 때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항상 혼자 앉아있거나 앞뒤로 몸을 막 흔들어대는, 그리고 동료에게는 또 과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근데 가장 무서운 일은 나중에도 정상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결국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미를 할 때도 다른 차이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소개하면 재미없지. 그러면 이건 원숭이 사례고 사람은 어땠을까? 사람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어. 그렇게 익숙한 외모는 아니죠. 니콜라의 차우셰스쿠라는 사람인데 루마니아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고 그 폭정으로 6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그런 추정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기술, 그리고 좀 음모론 막 이런 거를 좀 신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통과학 다 허물고 소련식 아파트를 세우자라거나 그 다른 나라에서 방사능을 쏴가지고 그게 문고리를 통해서 암에 걸렸다는 뭐 그런 말을 믿거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증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이제 1966년에 피임하고 낙태를 다 금지시켰어. 전면 금지시켰어. 그리고 출산에 포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양육 지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데 그런 갓난 아기들이 출산에 포상받는 용도로 쓰이고 원치 않는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고아원에 막 맡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원의 아기들이 급증해버렸어. 그러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이 급증하니까 어때요?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막 그 갓난 아기를 20명까지 돌보는 그런 거의 강제 수용소나 다름없는 고아원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 안아주기로 했겠어. 미소 지어주기로 했겠어. 그 아이들한테 표정을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식의 아이를 대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런데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권이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참하게 몰락을 했어요. 그 비참한 독재자에 대한 그 결말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또 좀 재밌는 건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이 독재자에 대한 좀 여론이 호불호가 갈려. 어쨌건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사망과 함께 정권이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아원이 세계적으로 공개가 돼버린 거지. 이 비참한 고아원의 모습이.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신체 성장 정도가 전체 분포에서 10% 이내야. 잘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운동, 정신 발육 다 크게 지체된 상태고,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봤던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해리의 원숭이 실험과 아이들이 동일한 행동을 보여요. 양팔로 자기 몸을 잡고 말없이 앞뒤로 흔들고 할로의 원숭이 실험처럼 그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구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례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일부는 비밀 경찰로 활동했어요. 비밀 경찰로 차출됐어. 왜? 배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차없이 비밀 경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나머지는 다 노숙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부가 이용한 거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공감 능력이 없고 배려 능력이 없는 이런 아이들, 발달되지 못한 아이들을. 굉장히 무서운 사례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이 아이들은 뭐가 부족했을까? 실은 이 외로움의 파괴, 외로움이 우리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거를 물리치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이런 옥시토신은 이런 사회적 유대감, 어떤 조절.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촉각 아니면 어떤 표정을 나누고 그런 교감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 얻으면 계속 확대되고 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등을 쓰다듬을 때 이런 게 늘어나요. 근데 옥시토신 생산량이 늘어나면 또 사회적 유대감이 또 늘죠. 그렇게 되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면서 또 더 분비돼요. 이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또 집단의 또 결속력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또 옥시토신이 또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옥시토신 분비가 어떤 체스 선수, 체스 팀이나 보다는 하키 선수 팀이 많겠지. 그러니까 하키 선수 팀의 스킨십이 더 강하잖아요. 물론 성격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실제로 이제 따뜻함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안고 자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이제 볼이 약간 상기돼 있죠. 실제로 이제 열을 만들어주고 열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스킨십이거든. 음식이 이런 따뜻하게 몸속을 지나면서 이 소화기관 내벽 지나면서 마사지 효과로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친밀한 사람과의 식사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이 사람과 꼭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외로운 순간에 폭식하는 건 좋지 않죠. 왜? 내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되고 그래 버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완화가 되지만 조절 능력은 약해지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친밀한 사람과 적당한 식사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 자체, 좋은 식사도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외로움을 가지고 조금 보려면 외로움은 고통스럽죠. 그리고 면역 기능도 방해해. 인지 능력도 손상되죠. 제대로 세상을 못 봐.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반응 줄여요. 고통 줄이죠. 그러면서 주의 집중력도 높여줘요. 예시로 볼게요. 무슨 예시가 있냐. 우리가 고통스러운 비행기를 착륙할 때 약간 좀 착륙이 좀 잘 안 돼서 무서운 그런 경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 누군가 옆 사람이랑 손잡으면 스트레스가 줄죠. 그리고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뭐 할머니 손은 약손, 아빠 손도 약손이 될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아이들은 배가 아픈 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런 코치가 어깨 딱 잡으면서 뭐 이번에 어떻게 해? 열심히 해.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지죠. 그런 예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외로움과 반대되는, 외로움을 깰 수 있는 옥시토신의 위력이죠. 자, 또 하나 유명한 실험 하나 볼까요? 죄수의 딜레마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죠. 1950년에 한 실험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명의 죄수가 있는데 A 한 명만 배신한다. 그러면 배신한 사람은 석방시켜주고 의리를 지킨 사람은 징역 10년이야. 둘 다 배신했어. 둘 다 저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각각 6년씩 때려버려. 근데 둘 다 지켰어. 우리는 다 죄 없다 하면은 각각 6개월씩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수의 딜레마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죄수의 딜레마가 있었고 그 후에 이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저런 형량을 줄일 수 있는가, 가장 유리한가, 생존에 뭐 생존이라고는 그렇지만 그 유리한 알고리즘인가를 찾는 실험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 이 실험을 했는데 그 복역 기간이 짧을수록 여러 번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저런 감옥에 있는 시간이 가장 짧을수록 유리한 거,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고 전략은 뭐였냐면 맞대응 전략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단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신하면 나도 그 다음에 배신, 이 사람이 신의를 지키면 나도 그 다음에 신의, 항상 맞대응 전략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거죠. 이 전략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알고리즘이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딴 전략인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재미없지. 이건 다 아는 얘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지. 여기서 이 이후로 다시 한 실험이 뭐냐. 외로운 죄수의 딜레마예요. 실험 방법은 뭐였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룹 그리고 보통 그룹을 섞어서 모르는 한 사람하고 돈을 걸고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랑은 약간 다른데 앞에서 봤던 맞대응 전략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이 참여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과 의리를 지키는 뭐 포상이냐 배반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고 한쪽만 예를 들어서 신의를 지켰다. 그러면 믿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앞에 죄수의 딜레마랑 상당히 많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맞대응 전략을 한 거예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모두 협조적이죠. 처음에는 일단 신의를 지켰으니까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맞대응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자가 배반하면 맞대응하잖아요. 어쨌건 연구원이니까 맞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룹이 상대를 불신하는 정도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실은 맞대응했을 뿐인데 배반하고 악감정이 연속되면서 파멸에 이르는 거지. 보통 그룹은 얘가 맞대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협조적이었을 때, 외로운 그룹은 상대가 나를 지금 피해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배반하는구나.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돼버려. 외로운 죄수는 상대에게 배반당한다는 느낌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죄수 실험은 아니지만 이 타인의 성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배신할지언정 너는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내가 너를 배신했다는 건 생각을 못해. 앞에서 봤던 자기가 먼저 소리친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외로운 죄수, 물론 이 실험 자체가 이 실험이 보여주는 하나의 성향, 하나의 모습인 거죠. 하나의 성격인 거지. 그러면 외로운 죄수에서 이 실험을 빼고 외로운 이들은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걸 가지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지만 이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언제나 보호해야 된다는 그 느낌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외부를 통제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 내 인간관계를 맺으면 항상 배반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타인과 어울릴 수가 없지. 다 적인데.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밖에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딱 생겼을 때 이걸 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 상황은 다 그대로니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은 이런 사회적으로 회피성, 자꾸 피하게 돼. 그리고 내가 굳이 할 거면 좀 남하고 섞이지 않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지속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냉소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냉소적인 세계관은 또 소외와 불신을 만들고, 또 소외당하고 불신하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또 소외하고 이러면 또 사회적인 배척이 되겠죠. 그게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건데, 나는 외로워질 거야 라고 스스로 예언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주관적으로 남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왕따 당한다고 느끼면 어느 순간 진짜 왕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로움은 이제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또래 집단화가 어울리기 위해서 어떤 판단력이나 정체성을 포기하게 돼. 그냥 네가 다 맞다, 너네가 다 맞아 하면서 그냥 걔네들이랑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런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고립시키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잃고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그 무리에 끼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스스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그냥 자꾸 자신을 해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와야 될 시간이에요. 대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가장 간단한 방법 4가지입니다. 아주 쉬워요. EASY? 아니에요. 이지일 줄 아셨겠지만 EASE. E는 뭘까? 자기 확장이에요. Extend yourself. 실행계획. A는 실행계획. S는 선택. 마지막 E는 최고를 기대하는 것.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자기 확장.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타인한테 먼저 손을 뻗는 것이에요. 타인한테 손을 뻗고 타인한테 호의를 베풀면 유대감을 느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말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기분이 들죠.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앞에서 말했던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죠.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러너스 하이 같죠? 이게 러너스 하이는 뭐야? 막 오래 뛰다 보면 그 쾌감이 느껴지는 그 지점이 온다. 아직 저는 못 느껴봤습니다. 근데 저 헬퍼스 하이는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래요. 남을 많이 도울 때 느끼는. 그게 저 옥시토신과 연관이 있겠죠. 자, 배고픔하고 외로움은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비교가 되는데 공통점은 이런 거죠. 생존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차는 있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거죠. 배고픔은 내가 원하는 그 식사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거고, 외로움은 내가 유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메시지는 이렇게 비슷할 수 있어요. 나를 먼저 먹여줘. 그 음식 내 거야. 아니면 나를 좀 먼저 보살펴줘. 관심이 필요한 건 나야. 이번엔 내 차례야. 나 해줘. 나 손해보기 싫어. 나부터 빨리 외로움을 해소시켜줘. 내 비참한 어린 시절 이제 보상받아야 될 차례잖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고픔과 외로움이 그런 비슷한 마음속의 메시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두 가지는 다르지. 앞에서 본 것처럼 달라. 어떻게 달라요? 배고픔은 심하면 죽어. 근데 외로움은 죽진 않아요. 그냥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살기도 해.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배고픔은 양보하는 것으로서 해결되진 않죠. 내가 배고플 때 양보하면 죽지. 근데 외로움은 양보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차례가 아닐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공동 조절이 돼. 감정이 공동 조절이 되면서 더 성숙해지는 걸 경험하고, 지금 이걸 통해서 외로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보를 통해 해소가 될 수 있는 건 배고픔은 불가능하지만 외로움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실험으로도 나온
부분이 이제 볼티모어 봉사 실험. 근데 이거는 꼭 이 실험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또 증명이 됐어요. 노인들한테 학생들 도와주면 좀 소정의 수고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그 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거지. 남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타인에게 손을 뻗는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면 가벼운 호의와 대화로도 충분해요. 뭐 부담을 가질 만큼 거창한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직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 바쁜데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뭐 일상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친한 사람과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하고 뭐 날씨나 취미 얘기 가볍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저 타인에게 손을 뻗는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외로운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해. 상대가 기대만큼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괜히 스몰 토크 했다가 상대가 이러고 가버려. 그러면 실망하지. 그리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씹어. 그러면 상처받고 다시는 못하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나의 인사와는 무관하고 그냥 그 사람만의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만약 저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내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지독히 외로운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맞고 실제로. 자, 그럼 두 번째 뭐였죠? 행동 계획이었죠. 행동. 외로움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바뀌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외로움의 3요소가 뭐였어요? 유전적 취약성,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의 손상, 그리고 왜곡된 사회인지 세 가지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왜곡된 사회인지야. 이 왜곡된 사회인지를 바꾸면 내가 자기 조절 능력의 손상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세상을 지금 너무 주관적인 시각으로 내 외로움이 나의 이런 사회 인지 능력을 왜곡시켰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다 인칭을 변화시킨다거나 루비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성의 힘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실은 저기의 일환인 거지. 그래서 인지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그 일상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비현실적이거나 파멸적인 그런 생각 습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거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회피하고 아니면 지금 하기 싫은 자꾸 피하는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서서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일상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미워해. 나는 뚱보 실패자이면서 쓰레기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산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가? 이게 왜곡된 생각임을 깨닫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가지 툴들로 해보고 있어요, 지금. 외로움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행동 계획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피하는 항목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것까진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 그 부분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또 이걸 너무 경계하면 앞에서 봤던 손해보기 싫다와 연관되면서 외로움을 깰 수가 없는 고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타인한테 무조건 다 맞추고 다 납작 엎드리고 나는 없다. 그냥 모든 건 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랬다가 타인이 나한테 뭔가 사소한 말 했으면 또 상처받고 됐어. 그 사람 안 만나. 손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용 당해서는 안 돼. 나의 중심을 잡고 그 사람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를 감안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난 뭘 해볼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감을 맺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려. 다른 사람을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 쓰지. 그러다 보면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니까 불안해지고 그러면 실은 이거는 외로움의 악순환의 고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인간이 되는 거다. 나 자신을 찾는 거죠. 그게 너무 타인을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공통되는 결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사람은 그래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사람이지. 내가 바라는 거? 그래 내가 이거 뭐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나의 욕구나 그리고 나의 바램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S, 선택이죠.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을 늘려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돼.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지. 이런 깊은 유대감을 맺을 기회에 초점을 맞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객관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 양의 측면이지. 어떤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실은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바꿔야 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나랑 어떤 조화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과 나가 장기적으로 관계가 지속 가능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관계를 맺어가야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외모나 지위에 이끌리는 거는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잘 생각하고,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써야 더 성숙해진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선을 기대하기인데, 이 최선을 기대하는 태도가 주는 힘이 있어요. 스스로 최선을 다하게 돼. 최선을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충분히 노력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족이 되면 타인도 우리한테 잘 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해.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거야. 그게 결국 공동조절이라는 얘기죠. 내가 변하면 주변에서 변화를 인지하겠죠. 그러면 결국 주변이 나를 보는 방식이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 잘못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변화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를 안 하고 주변이 먼저 변하길 요구해. 주변에서 변해야 내가 변하지, 주변에서 변해주나? 누가 변해줘? 그거는 정말로 아빠나 엄마나 해줄 일이지. 사회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내가 변화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과 좌절을 해. 왜냐면 내가 변화했는데 주변에서 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런 걸로 다시 외로워. 그리고 다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외로움을 이겨내야지. 어떻게? 타인한테 도움을 주면서 내가 어떤 생리학적 보상, 뭐 옥시토신을 분비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주변에서 변화를 인지하는 이 시간이 길 수도 있어.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버텨야 돼.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 주변이 나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곳으로 또 올라가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이 나를 보는 방식이 바뀔 때까지 나는 계속 변화를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 가지 미션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미션은 앞에서 보셨던 첫 번째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회사나 가정에서 좀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좀 호의적인 말을 매일 3번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메모를 해보십시오. 언제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말을 해보니 어떠했는지, 이거를 적는 게 첫 번째 미션, 2의 미션이고, 그 다음에 S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인간관계의 질이 어떤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분은 그 양 자체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양이 너무 많은데 이 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과 있을 때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항상 맛있는 거 사줘서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런 거를 떠올려서 한번 자기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뭐 최근 한 달, 뭐 최근 1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 미션은 외로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는 건데, 원인이 다음 3가지 중에 뭐랑 가까울까? 이건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길 바랐던 어떤 특정한 인물이 없어서 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수도 있어. 과거에 너무 좋았던 순간하고 지금 다른 매 순간을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외로움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나의 외로움이 좀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지 않을까? 앞에서 봤던 이성의 힘과 오류를 깨는 방식으로 한번 깨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나는 남들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야. 나는 애정결핍이라 외로움을 더 많이 타. 이거를 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미션을 수행해 보시고, 이 외로움 강의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을 깨는 방식에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좀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또 주말에 다시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계속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말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심리대화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라이브와 피드백, 수시로 업로드되는 특별 영상들로 심리와 대화에 관한 공부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